지하 깊은 곳, 쇠가 타는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공기를 질식시켰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기둥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기둥 주위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전설 속의 붉은 용이 지옥의 숨결을 뿜어내는 듯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피와 먼지로 엉겨붙었고 입고 있는 낡은 전투복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과 발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차가운 석조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잘 닦인 최고급 가죽 구두가 그녀 앞에 멈췄다. 옥좌에 깊숙이 몸을 기댄 밀러 회장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느끼하고 차가웠다. 시연아, 마지막 기회다. 네가 모시던 그림자 연합의 비밀을 말해라. 그럼 이 끔찍한 용의 기둥을 맛보지 않아도 될 거다.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다. 고문으로 갈라진 입술에서 신음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밀러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는 손가락을 까닥했다.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우두둑 주먹뼈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아직도 그 오만한 눈을 하고 있군. 니까짓게 감히 나를. 전설의 암살자 은월도 결국엔 이 꼴인가. 그가 조롱하듯 말을 뱉었다. 자, 이제 네 그 고고한 자존심을 이글거리는 용의 비늘에 처박아 주마. 사내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철커덩, 철커덩,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시뻘건 기둥 쪽으로 끌려갔다. 피부에 닿는 열기가 살을 태울 듯 뜨거웠다. 사내 중 하나가 그녀의 오른손을 붙잡아 강제로 펼쳤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용의 기둥을 향해 손을 갖다 댔다. 치익!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던 시연의 입술이 열렸다. 그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밀러. 그녀가 나지막에 읊조렸다. 네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 밀러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투성이 얼굴 위로 엉망인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질린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깊고 고요한 심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어둠을 품고 있었다. 피 맺힌 입술 사이로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것이었다. 날 살려뒀다는 거야.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넓은 응접실. 묵직한 오크 원목 가구들은 오래된 역사처럼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잔잔하게 타닥거리며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군사령부의 사령관 유진 장군과 그의 아내 박지영 중장의 사택이었다. 저 멀리 현관문 앞에 섰다. 늦은 밤이라 주변은 고요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바로 유진 장군의 외동딸 유리가 오늘 밤 자신의 꿈을 좇아 아주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유진 장군은 굳게 담은 입술로 유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백전노장의 깊은 고뇌와 함께 딸을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묵직한 견장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는 듯했다. 유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강물의 흐름 같기도 했다. 네가 택한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세상은 네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고 네가 마주할 적들은 그림자처럼 교활할 거다. 그는 유리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오랜 세월 굳은 살 박힌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없이 부드러운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잘 안다. 네 안에 흐르는 정의로운 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념, 그것이 네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다. 유리도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용맹함을 그대로 닮은 듯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 목소리가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바위 같았다. 바로 그때 어머니 박지영 중장이 응접실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그녀 역시 군복 차림이었지만 유진 장군과는 다른 종류의 위엄이 흘러넘쳤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흐트러지 머문 태도에서는 수많은 전장을 누빈 노련함이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유리는 두 분께 고개를 숙였다. 박 중장은 천천히 유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조용히 날아드는 올빼미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작은 것이 들려 있었다. 유리야. 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도 깊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번줄이 아니란다. 그녀는 유리에게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금속판을 건넸다.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은활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싸워 나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거야.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너를 깎아내리려 할지도 몰라. 박 중장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는 듯했다. 그럴 때 이 카드를 꺼내 들거라. 이 안에는 아주 오래된 비밀과 함께 네가 필요로 할 힘이 담겨 있단다. 이것은 네가 아무도 듣지 못할 때 세상에 외치는 마지막 외침이야. 그녀는 유리의 뺨을 감싸 쥐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호했다. 이 은월 카드를 가진 자는 별빛의 맹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약자에게는 빛이 되고 강자에게는 심판이 되라는 그 맹세 말이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담는 금속의 차가움에 마치 별빛의 서늘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두 분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맹세했던 것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올게요. 유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다. 그녀는 아버지의 굳건함과 어머니의 날카로움을 모두 물려받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이미 은활의 사명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 장군은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 딸, 네 앞날에 항상 별빛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험한 길을 걷게 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는 유리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군복 특유의 빳빳함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있었다. 박 중장 역시 딸을 꼭 껴안았다. 어머니의 품은 마치 부드러운 구름 같았다.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우리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어떤 모습으로든.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지지와 응원이 담겨 있었다. 유리는 두 분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작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과 묵묵히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서 건네받은 은활 카드를 주먹 속에 꽉 쥐었다. 카드의 차가움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제가 그림자 연합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정의를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밤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 가족의 따뜻한 배움을 뒤로하고 유리는 홀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미지의 세계였다. 그곳에는 위험과 배신, 그리고 그녀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별빛의 맹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건네준 아무도 듣지 못할 때 들릴 마지막 외침이 될 은활 카드가 있었다. 차가운 밤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텅 빈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따라 굳건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밤, 그녀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전방에 매서운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며 흙바닥을 질컥하게 만들었다. 유리가 탄 낡은 군용 지프가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끼익, 녹슨 쇳소리가 듣기 싫게 울렸다. 철문 위에는 램파트 4단이라는 글자가 비바람의 발에 거의 지워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첫 임무를 시작할 최전방 부대였다. 초병 2명이 총을 든 채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보다는 지루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신분증. 그중 하나가 턱짓으로 명령했다.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다. 유리는 말없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초병은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위아래로 그녀를 훑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여자 소위, 이런 지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멍청한 건지 겁이 없는 건지. 그가 옆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유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비를 맞으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지금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좋을 것이 없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마침내 호랑이 굴의 입구가 드러났다. 부대 안의 풍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울했다. 사방에 늘어선 막사들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측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연병장 곳곳은 거대한 무릉덩이로 변해 있었고,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활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지치고 절망에 빠진 눈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군대라기보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거대한 수용소처럼 보였다. 유리는 4단장실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질퍽, 질퍽, 군화가 진흙에 빠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등 뒤로 초병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곳 램파트 4단은 밀러 회장의 불법 무기 밀매와 비자금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 중 하나였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군부대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에 위장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조력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본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끔찍한 소리가 파고들었다. 퍽! 둔탁하고 기분 나쁜 소리,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유리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육중한 체구의 한 소령이 젊은 일병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그의 주먹만한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내가 굼뜬 새끼들은 어떻게 다룬다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 같았다. 그가 바로 이 부대의 실세이자 밀러의 충견으로 악명 높은 마동식 소령이었다. 죄송합니다. 젊은 일병은 공포에 질며 떨며 외쳤다. 그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엉망으로 부어 있었다. 죄송? 그 말이 지금 네 목숨을 살려줄 것 같아? 마동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대로 일병의 배를 걷어찼다. 컥! 일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진흙바닥에 쓰러졌다. 마동식은 쓰러진 일병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오늘 내 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늦었어. 그 대가가 어떤 건지 네 놈의 뼛속 깊이 새겨주마. 그는 주먹을 다시 치켜들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그저 겁에 질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무력함이 어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마동식이 곧 법이고 왕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유리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의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려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마동식의 팔을 꺾어버리고 싶었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우두둑, 손가락 관절에서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유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곳에 막 전이 본 힘없고 어리숙한 신참 소위여야만 했다. 여기서 그녀가 나서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에게 쏠릴 것이고 그녀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다. 강철 같은 의지력으로 자신의 본능을 제어했다. 그리고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렸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눈앞의 광경에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가볍게 몸을 떨었다. 완벽한, 순진하고 두려움에 빠진 신입 장교의 모습이었다. 퍽! 마동식의 주먹이 다시 한번 일병의 얼굴에 내리꽂혔다. 일병은 짧은 신음과 함께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졌다. 바로 그때 마동식의 시선이 유리를 향했다. 그의 짐승 같은 눈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피 묻은 주먹을 툭툭 털며 어슬렁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울렸다. 넌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길가에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유리를 쳐다봤다. 유리는 화들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충성, 금일부로 본 부대에 전입을 명받은 유리 소위입니다. 마동식은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가 유리의 코를 찔렀다. 소위? 요즘 군대가 아주 장난이 됐구만. 계집애까지 이런 곳에 보내고 말야.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유리의 몸을 훑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었지만 유리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계속했다. 잘 봐도 유리 소위, 여긴 네가 소꿉장난하던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긴 진짜 전쟁터라고. 방금 저놈처럼 내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놈은 저 꼴이 나는 곳이다. 그는 쓰러진 김일병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유리는 최대한 복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마동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공포를 즐기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유리의 두려움에 찬 모습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쾌감을 선사했다. 좋아.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 그림자처럼. 괜히 나대다가 저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동식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쯧 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는 부하들에게 쓰러진 일병을 끌고 가라고 손짓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본부 건물로 유유히 사라졌다. 유리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굳은 듯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겁에 질려 떨던 순진한 소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표정뿐이었다. 분노로 떨리던 주먹은 이미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다짐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마동식. 그녀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네 놈의 이름 내가 똑똑히 기억하마.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몸을 돌려 배정받은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낡고 비좁은 장교 숙소는 그녀의 차가운 마음만큼이나 스산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앉은 그녀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셨던 은월 카드를 꺼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어두운 방 안에서 카드의 은월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카드를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곳 호랑이굴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양의 탈을 쓴 가장 위험한 포식자였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램파트 사단의 밤은 그렇게 피와 진흙 그리고 차가운 복수의 다짐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식 임무는 모욕 그 자체였다. 마동식의 충실한 하수인인 박 상사가 기름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신참 여장교를 향한 경멸과 함께 그녀를 괴롭힐 기회를 잡았다는 비열한 기쁨이 번뜩였다. 유소위. 그가 일부러 느릿하게 약올리듯 말했다. 사단장님께서 특별히 자네에게 임무를 하나 주셨네. 저기 뒤편에 버려진 2번 창고 보이지? 몇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아주 먼지 구덩이가 됐는데 오늘 안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장교, 그것도 소위에게 시킬 일이 아니었다. 사역병 한두 명이면 충분할 일을 그는 일부러 그녀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녀가 반발하거나 불평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유리는 그가 원하는 반응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겁먹은 토끼 같은 눈을 한 채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 상사는 오히려 김이 샌 듯 쯧 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다. 유리는 묵묵히 2번 창고로 향했다. 끼익, 낡은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와 묵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그녀의 코를 강타했다.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다. 천장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내려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장비들과 찢어진 서류들, 썩어가는 나무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구석에서는 스르륵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창고라기보다는 잊혀진 시간의 무덤 같았다. 유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짜증내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다. 이것 또한 임무의 일부였다.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자신을 그저 나약하고 만만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과정. 그녀는 기꺼이 이 모욕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먼지 쌓인 선반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침착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부패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군복은 먼지로 뒤덮여 회색빛이 되었다. 창고의 절반쯤 정리되었을 때 그녀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집기들과는 달리 유난히 녹이 슬고 찌그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버려둔 것처럼.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캐비넷 손잡이를 잡고 당겨보았다. 덜컹 덜컹. 하지만 캐비넷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녹이 슬어 완전히 고착된 모양이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직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구석에 놓여있던 쇠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캐비닛 문틈에 파이프를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젖혔다. 우그러지는 쇠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으드득. 마침내 몇 년의 침묵을 깨고 캐비닛 문이 뒤틀리며 열렸다. 쾅! 문짝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유리는 숨을 죽인 채 안을 들여다보았다. 캐비닛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낡고 색바랜 군복 한 벌, 그리고 작은 가족사진 액자가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가 수줍게 웃으며 나이든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평범하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군복을 들어올렸다. 그때였다. 군복 아래에 깔려있던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습기에 젖어 퉁퉁 불어 있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김지훈 일병.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김지훈. 그는 한 달 전 이 부대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된 병사였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유리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었다.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빼곡하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유서였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는 마동식 소령이라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유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한자 한자 글자들을 눈에 새겼다. 수첩에는 마동식 소령의 끔찍한 만행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고 부대의 보급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다. 병사들이 혹한 속에서 낡은 방한복으로 떨어야 했던 겨울, 그는 빼돌린 난방유를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식당의 부식은 그의 집으로 먼저 향했고 병사들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병사가 있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구타했다. 김지훈 일병 역시 그 피해자 중 하나였다. 그는 단지 행군 중에 발을 절었다는 이유로 마동식에게 끌려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맞았다. 저는 헌병대에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익명의 투서를 넣었지만 다음 날 제 투서는 갈기갈기 찢긴 채 마동식 소령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선 내가 곧 법이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리의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려왔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이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거야. 김지훈 일병에게는 그를 지켜줄 은올카드도 그의 마지막 외침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유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언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지옥을 끝내주기를. 부디. 마지막 글자는 눈물에 번져 흐릿했다. 유리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참 소위의 모습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게 분노하는 심판자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한 젊은이의 꿈과 희망, 그리고 목숨까지 앗아간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쾅쾅. 누군가 철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야, 유소위, 아직도 안 끝났어. 해 다지겠다. 박 상사의 목소리였다.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수첩을 군복 상의 깊숙한 안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먼지를 터는 척하며 문으로 다가갔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문을 열었다. 박 상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와 창고 안을 훑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가 사라진 후 유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둠이 내린 창고 안. 그녀는 조용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가운 수첩의 감촉을 확인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절규였고 부패한 권력을 향한 피 맺힌 고발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기수였다. 김지훈 일병.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을조렸다. 당신의 마지막 외침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호랑이 굴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마침내 호랑이의 목을 겨눌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다.
램파트 사단의 식당은 언제나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차가운 금속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국 끓는 소리, 그리고 병사들의 지친 숨소리만이 거대한 공간을 채웠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마치 소리를 내는 순간 보이지 않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라도 할 것처럼. 유리 역시 그 침묵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배식줄에 섰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완벽하게 존재감을 지웠다. 겁 많고 어리숙한 신참 소위.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공기 같은 존재.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씌운 가면이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멀건 밥, 그리고 정체 모를 반찬 몇 가지를 식판에 담았다. 그리고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연기였다. 살짝 움츠린 어깨,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는 시선, 조심스러운 발걸음까지.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불길한 존재가 들어섰다. 마동식 소령이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쿰 하고 얼어붙었다. 식판 긁는 소리마저 멎었다.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마동식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굶주린 늑대처럼 병사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걸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바로 구석자리로 향하던 유리였다. 마동식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지난번 창고 청소 건으로 그녀를 괴롭혔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그 순종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일부러 유리가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섰다. 유리는 그를 미처 보지 못한 척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계획된 것처럼 그녀의 어깨가 마동식의 육중한 가슴에 가볍게 부딪혔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마동식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되게 소리쳤다. 아, 이런 씨발! 그의 거대한 손이 유리의 식판을 향해 날아갔다. 와장창, 쨍그랑,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식판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뜨거운 국물과 밥알, 반찬들이 그대로 유리의 군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간 식당 전체가 숨을 멈췄다. 유리의 군복은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였다. 뜨거운 국물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미동하지 않는 연기를 했다. 그저 충격과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린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을. 마동식의 목소리가 악의에 차 울려 퍼졌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지? 니년 눈은 장식이야? 아니면 일부러 나한테 시비라도 거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컸다.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다. 누구 하나 감히 이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유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소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된 대로 가늘게 떨렸다. 두려움에 질린 그 모습은 마동식의 가학적인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야. 니년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했잖아. 이 더러운 음식물들은 어쩔 거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들을 구둣발로 지익 비비며 말했다. 마치 유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행동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동정심 어린 눈으로 유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 가녀린 여장교가 저 악마에게 제대로 걸렸구나. 오늘 여기서 무슨 끔찍한 꼴을 당할까. 마동식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목이 집중된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유리의 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지. 이 램파트 사단에서 눈 똑바로 뜨고 다니는 법을 말이야. 그리고 계집은 계집답게 조신하게 구는 법도. 그의 거대한 손이 유리의 팔을 잡기 위해 뻗어나왔다. 그녀를 질질 끌고 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더 큰 치욕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유리의 팔에 닿기 직전 그녀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뇌는 초고속 컴퓨터처럼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거리 50cm. 상대는 상체를 숙이며 오른손으로 접근 중.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 하체는 불안정. 오른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힘의 방향은 전방 아래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동식의 움직임, 그의 근육의 수축, 무게중심의 이동.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최적의 시나리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사고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 마침내 마동식의 손이 그녀의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악력은 마치 쇠사슬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1초. 마동식이 그녀를 잡아당기는 순간 유리는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힘의 방향으로 몸을 살짝 맡겼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이 꼬여 넘어지는 듯한 연기를 했다. 휘청. 그녀의 몸이 마동식의 품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동식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다. 2초.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이던 유리의 왼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군화 앞코가 마동식의 디딤발인 왼쪽 발목 바로 앞 바닥을 우연히 툭 하고 건드렸다. 그것은 공격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넘어지던 사람이 허둥대다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앞으로 쏠려있던 마동식의 무게중심은 그 작은 방해물 하나에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드득 그의 발목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작게 울렸다. 마동식의 입에서 당황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곧부러지기 시작했다. 3초. 유리는 그의 품에 안기듯 쓰러지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그의 가슴팍에 우연히 기댔다. 그녀의 어깨는 정확히 그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급소를 파고들었다. 마치 지렛대의 받침점처럼. 마동식이 잡아당기던 힘, 앞으로 쏠리던 그의 체중, 그리고 발목이 걸려 무너지던 가속도, 이 모든 힘이 유리의 작은 어깨를 축으로 하여 증폭되었다. 다음 순간 식당 전체가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쾅! 마치 거대한 바위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듯한 소리였다. 마동식의 거대한 몸뚱이가 그대로 식당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의 손에서 풀려난 유리는 반대편으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식당 안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마동식 소령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겁에 질린 채 엉덩방아를 찍고 있는 가녀린 여장교가 있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사고였다. 마동식이 그녀를 잡아 끌다가 그녀가 넘어지는 바람에 덩달아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을.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거대한 포식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그것은 사고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유리였다. 그녀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넘어진 마동식에게 절뚝거리며 다가갔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발을 헛디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당황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마동식은 으윽 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왼쪽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극심한 고통과 온몸을 강타한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당한 이 굴욕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유리를 노려보았다. 죽일 듯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유리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는 스스로가 여장교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같이 넘어진 꼴사나운 남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꺼져!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다. 유리는 더욱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식당을 뛰쳐나갔다. 그 뒷모습은 누가 보아도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약자의 모습이었다. 마동식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뭘 봐 이 새끼들아. 당장 밥 처먹어. 병사들은 황급히 다시 식판에 고개를 박았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충격적인 광경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벽. 그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소리를 그들은 오늘 똑똑히 들었다. 한편 식당을 뛰쳐나온 유리는 아무도 없는 건무 뒤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등을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얼굴에서 겁에 질린 표정은 흔적도 없어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음식물로 더러워진 군복, 엉덩방아를 찜으며 생긴 작은 통증. 이 모든 것은 계획된 대가였다. 그녀는 더러워진 군복 소매로 입가를 닦아냈다. 3초. 그녀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게 니놈의 한계다, 마동식.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너머의 푸른 하늘이 보이는 듯했다. 호랑이의 목에 첫 번째 상처가 새겨졌다. 식당에서의 3초. 그 짧은 순간은 램파트 사단 전체를 뒤흔든 미세한 지진과도 같았다.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파문은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소리처럼 부대 구석구석을 떠돌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공포의 화신, 마동식 소령이 그 가녀린 신참 소위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것은 억압받던 그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를 던져주었다. 물론 그 불씨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마동식 자신이었다. 그는 사단 의무실에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단순한 타박상이었지만 그의 자존심에 새겨진 상처는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병사들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조롱과 의구심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의 철권 통치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두둑. 그가 주먹을 쥐자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확신했다. 그 계집애의 움직임, 넘어지는 척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렸던 그 절묘한 동작. 그것은 평범한 신참 장교가 보일 수 있는 몸놀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의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내년의 정체가 뭐지? 그는 이를 갈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뿌리를 뽑아야 했다. 자신의 권위에 감히 가치를 낸 그 싹을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려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완벽한 덫, 법과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거미줄.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보안 회선을 통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위함했다. 나다. 일이 좀 생겼다. 마동식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물론 자신이 당한 굴욕적인 부분은 모두 빼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래도 우리 부대에 쥐새끼가 한 마리 기어들어온 것 같다. 유소위라는 계집인데 행동이 수상쩍다. 보통 대기가 아니야. 배후를 캐봐야겠어. 그는 전화기 너머의 인물과 몇 마디를 더 주고받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유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반에서 묵묵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욱더 몸을 낮췄다. 마동식의 그림자만 봐도 화들짝 놀라는 척했고 다른 장교들과의 대화도 극도로 피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이자 겁에 질린 고립무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정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헌병 완장을 찬 2명의 장병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들의 허리춤에 찬 권총과 단단한 눈빛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그들 중 선임으로 보이는 중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차갑게 말했다. 유리 소위. 유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순진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네, 아니 중사님.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란다 원칙. 그것이 낭독되는 순간 행정반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유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네? 저는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중사는 그녀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였다. 유리 소위, 귀관을 군형법 제98조, 간첩 행위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 그리고 특수임무요원의 신분으로 일반 부대에 위장 잠입하여 국군 내부 교란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간첩. 그 단어가 행정반 전체에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주변의 장교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유리를 쳐다보았다. 어제까지 그저 어리숙한 후배 장교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스파이가 되어 있었다. 유리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오해가...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다. 하지만 헌병들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할 말은 조사실에 가서 하도록 순순히 따라와라. 한 헌병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 철컥, 그녀의 가녀린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행정반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 돼, 난 아니야. 이건 너. 유리는 발버둥쳤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연약하기 그지였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길목, 복도 끝에서 마동식 소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리는 절망과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마동식은 그 시선을 즐기며 입 모양으로만 조용히 속삭였다. 감히 나를 건드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이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대가. 유리는 사단장실로 끌려갔다. 사단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유리를 향하지 못하고 서류에만 처박혀 있었다. 그는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이 방의 진정 주인은 그의 옆에 서 있는 마동식이었다. 마동식은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마치 판사처럼 말했다. 유리 소위, 네가 부인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증거를 모두 확보했어. 그는 서류철 하나를 유리의 얼굴 앞에 던졌다. 활나라.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중에는 유리가 가족과 통화한 내역, 외부 인터넷 접속 기록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마치 그녀가 외부의 누군가와 비밀리에 접선한 증거처럼 꾸며져 있었다. 네가 한 달 전 이 부대 인근에서 미상의 인물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 개인 사물함에서는 암호화된 USB도 발견되었지.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모두 거짓이었다. 날조된 증거, 꾸며낸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동식의 말이 곧 진실이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그녀의 어깨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다. 닥쳐! 마동식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나라를 배신한 역적 주제에 어디서 감히 변명을 해. 당장 인연을 지하 영창에 쳐넣어. 진실이 뭔지 그 뼈와 살이 녹아내릴 때까지 깨닫게 해주마. 그의 명령에 헌병들이 유리를 다시 끌고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갔다. 그녀가 끌려나간 곳은 연병장이었다. 마침 저녁 점호를 위해 모든 부대원들이 도열해 있는 곳이었다. 마동식은 일부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최대한의 굴욕을 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여장교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다. 저 악마에게 밑보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다시 한번 깊게 각인되었다.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부대 가장 구석에 위치한 지하 영창 앞에 도착했다. 끼이익 무거운 쇠문이 열리자 차갑고 축축한 곰팡이 나는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헌병이 그녀의 등을 거칠게 밀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다. 철컥, 등 뒤에서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를 밀어넣었던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온몸의 뼈까지 울리는 육중한 쇳소리. 그 소리를 끝으로 그녀는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 혼자 남겨졌다. 한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혹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무뎌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절망과 공포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한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희미한 곡선을 그렸다. 그것은 미소였지만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완벽한 덫이라고 생각했겠지, 마동식. 그녀는 어둠을 향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넌 몰랐을 거야. 덫에 걸린 건 사냥감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걸. 그녀는 스스로 이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마동식 개인의 폭력이 아니라 군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기록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다. 유리는 차가운 감방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품속 깊숙이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군화 밑창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속 조각의 감촉을 느꼈다. 어머니가 주셨던 은월 카드.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외치는 마지막 외침. 이제 그 외침을 사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하 영창의 어둠은 절대적이었다. 시간의 감각도 공간의 개념도 사라진 완전한 무의의 공간. 유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길고 고요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행자 같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벼려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육중한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희미한 복도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며 그녀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거친 군화 발소리, 2명의 헌병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일어나.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유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난 며칠간의 감금으로 그녀의 몸은 쇠약해 보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헌병들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들은 그녀를 취조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건물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내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그녀를 끌고 갔다.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구경꾼들처럼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동정심조차 거세된 그저 생존을 위한 복종만이 남아있는 텅 빈 눈빛이었다. 그리고 연병장 한가운데 그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그것이 서 있었다. 용의 기둥.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쇠기둥. 표면에는 용의 비늘과 발톱이 귀개한 형태로 조각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은 듯 검붉게 녹이 쓸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위협적이었다. 기둥 아래에는 거대한 화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동식의 잔혹한 권력을 상징하는 재단이자 감히 그에게 반항하는 자들을 제물로 바치는 처형대였다.
마동식은 기둥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만족감과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절뚝거리던 발목은 이제 괜찮아진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에 흡족해하며 끌려오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헌병들이 유리를 그의 발치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쿵! 그녀의 무릎이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에 부딪혔다. 마동식은 허리를 숙여 유리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의 소나기 힘은 무자비했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유리 소위. 아니, 이제는 간첩년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가 조롱하듯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가 그녀의 얼굴에 뿜어졌다. 유리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마동식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아직도 그 오만한 눈가를 뽑아버리지 못했군. 좋아. 네 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정실력을 오늘 여기서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는 유리의 턱을 놓아주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모두 똑똑히 봐라. 이 년이 어떤 년인지 아나? 감히 국군에 잠입한 간첩이다. 하지만 그 정체는 더 가관이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는 707여단 출신이다. 707. 그 이름이 터져나오는 순간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어났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다. 저렇게 가녀린 여자가 그 전설의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마동식은 그들의 반응을 즐겼다. 그는 유리의 비밀 신분을 캐내기 위해 뒷조사를 했고 그녀가 707 출신이라는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 그녀에게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는 다시 유리를 내려다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707이라고? 존나게 멋있네. 어디 한번 보자. 그 잘난 특수부대년이 얼마나 뜨거운 걸 잘 참는지 말이야.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화로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불 붙여. 그것은 사형 집행 선고였다. 부하가 망설임 없이 화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촤. 기름이 타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올랐다. 활활. 불길은 순식간에 용의 기둥을 집어삼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운 열기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붉던 쇠기둥은 불길 속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자신의 색을 바꾸어 갔다. 처음에는 어두운 주황빛을 띠더니 이내 이글거리는 선홍빛으로, 마침내는 눈을 멀게 할 듯한 시뻘건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우두둑, 우두둑, 쇠가 열기에 팽창하며 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멀리 서 있는 그들의 얼굴까지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용의 기둥은 마치 지옥에서 막 소환된 악마처럼 보였다. 마동식의 얼굴은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희열로 달아올라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의 명령에 덩치 큰 부하 2명이 다가와 유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희생양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철커덩, 철커덩. 그들은 그녀를 이글거리는 용의 기둥 앞으로 끌고 갔다. 몇 미터만 남겨두고도 피부가 타들어갈 듯한 열기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나는 듯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지지는 것 같았다. 마동식은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어때? 이제 좀 무서워졌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는데. 네 배후가 누군지, 네 동료들이 누군지 붉기만 하면 돼. 유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끝까지 버텨보시겠다? 마동식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잔혹한 표정만이 남았다. 좋다. 니년의 그 고고한 자존심을 저 용의 비늘에 접어가주마. 네 손바닥에 지옥의 낙인을 새겨주지.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부하 중 하나가 유리의 오른팔을 붙잡았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시뻘겋게 달아오른 용의 기둥으로 가져갔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10cm, 5cm. 그녀의 손바닥 피부 위로 땀이 솟아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살이 익어가는 끔찍한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던 유리의 입술이 열렸다. 그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동식. 그녀가 나지막에 읊조렸다. 네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 마동식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이 상황에서 이 계집애가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유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먼지와 땀으로 엉망인 얼굴. 하지만 그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질린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깊고 고요한 심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어둠을 품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마동식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피 맺힌 입술 사이로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것이었다. 날 살려뒀다는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치익! 끔찍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침내 시뻘건 용의 기둥에 닿았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단백질 타는 역겨운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끄ꯛ! 유리의 입에서 마침내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보통을 억누르는 짐승의 그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그녀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다.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과 영혼에 새겨진 증오가 뒤섞인 결정체였다. 마동식은 그녀의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 독한 년! 그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그만 끌어내! 부하들이 황급히 그녀의 손을 기둥에서 떼어냈다. 그녀의 손바닥은 끔찍했다. 피부는 검게 타들어갔고 용의 비늘 모양이 그대로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유리는 고통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듯 휘청거렸다. 부하들에게 붙들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마동식은 씩씩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괴물을 깨어버린 것 같았다. 다시 지하 영창에 쳐넣어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그는 이를 악물고 명령했다. 헌병들은 반쯤 의식을 잃은 유리를 짐짝처럼 끌고 다시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향했다. 연병장에 남은 병사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꺼져가는 용의 기동과 마동식의 분노에 찬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공포의 제전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쾅! 다시 육중한 쇠문이 닫혔다. 유리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쳐졌다. 그녀는 타들어가는 손바닥의 고통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성한 왼손으로 군화 밑창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것을 꺼내들었다. 은활 카드. 어둠 속에서도 그것은 희미하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듯했다. 이제 시작이야. 타버린 오른손의 고통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이 고통, 그녀는 전부 몇 배, 몇 천 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지옥의 문은 그녀를 위해 닫힌 것이 아니었다. 마동식을 위해 열린 것이었다. 지하 영창의 쇠문이 다시 한번 괴문을 내며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것은 희미한 빛이 아니었다.
축축한 어둠 속으로 거친 손길이 뻗어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리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컥!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의식은 거의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타버린 오른손의 고통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 신경 하나하나를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거친 콘크리트 바닥에 쓸리는 등과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조차 오른손의 자결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부대 뒤편에 버려진 3번 정비창고. 문이 열리자 녹슨 쇠와 오래된 기름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 깨진 틈새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들어와 거대한 정비 기계들의 흉측한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바닥에는 차가운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뚝뚝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헌병들은 그녀를 창고 한가운데에 그대로 내던졌다. 쿵! 그녀의 몸이 차가운 물웅덩이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흙탕물이 그녀의 얼굴과 상처 위로 튀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가늘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또각, 또각. 어둠 속에서 구둣바 소리가 울렸다. 마동식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곁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승리자였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오만한 년은 이제 그의 발치 아래에서 숨만 겨우 붙어있는 벌레 신세가 되었다. 꼴 좀 봐라. 707 특수부대 출신께서 어쩌다 이 모양이 되셨나.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보다 더 지독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후, 하얀 연기가 달빛 아래로 흩어졌다. 네 그 오만한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꼭 그 새끼 눈빛 같았거든.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유리는 쓰러진 채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었다. 그녀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청각만큼은 칼날처럼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연기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무너진 저항할 의지조차 남지 않은 패배자의 연기를. 그녀의 왼손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군화 밑창 쪽으로 움직였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엄습할 때마다 몸이 경련하는 척 자연스럽게. 마동식은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이제 이 계집애는 그저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줄 살아있는 트로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치밀함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좀이 쑤셨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연만큼 완벽한 청중은 없었다. 그래,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특별히 가르쳐주지.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는 유리의 머릿맡에 담뱃재를 툭 털었다. 너 김지훈이라고 아나? 한 달 전에 자살한 그 멍청한 새끼 말이야. 네가 그 새끼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유리의 몸이 움찍하고 경련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동식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순간의 반응이기도 했다. 그녀의 왼손 손가락 끝이 마침내 군화 밑창 깊숙이 숨겨진 차가운 금속 조각에 닿았다. 지금이야. 그녀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고통으로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이용해 다시 한번 강한 경련을 일으켰다. 컥, 컥, 목에서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은월 카드의 표면에 새겨진 작은 돌기를 힘껏 눌렀다. 딸칵, 아주 미세한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작동음이 그녀의 손끝에서 울렸다. 작은 LED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짧게 붉은색으로 한 번 깜빡였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마동식은 그녀의 경련을 보며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것을 공포와 고통의 마지막 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 이름에 반응하는군. 그 새끼도 꼭 너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 정의로운 척, 고고한 척, 가짜났어.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쳐주기로 했지. 이 지옥에서는 내가 법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가 낮고 잔인하게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말은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기록되고 있었다. 그 멍청한 놈이 감히 나를 헌병대에 고발하더군. 웃기지도 않지. 이 부대 헌병대장이 누군데. 내가 그 서신을 돌려받고 그놈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이었지. 그는 정말로 즐거운 듯 웃었다. 나는 그놈에게 선택권을 줬어.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남은 군 생활을 진짜 지옥 속에서 보내든가. 그런데 그 병신 같은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진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안을 천천히 도부하며 말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유리의 귓가에 그리고 은월카드의 마이크에 똑똑히 새겨졌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여줬지. 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날 밤 내가 직접 그놈의 목을 매달았어. 물론 그 전에 손 좀 봐줬지. 갈비뼈 몇 대는 나갔을걸? 그리고는 그놈의 사물함에서 찾아낸 유서를 책상 위에 올려뒀지. 아주 완벽한 자살이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그가 김지훈 일병을 살해했다고 자신의 입으로 똑똑히 자백했다. 유리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환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타버린 손의 고통마저 잊을 정도였다. 마동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유서가 좀 웃겼어. 그놈이 쓴 게 아니었거든. 사실 그놈은 수첩에다 아주 장황하게 내 비리들을 적어놓고 있더군. 멍청한 새끼. 내가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장군처럼 떠들어댔다. 그래서 내가 그 수첩은 불태워버리고 대신 간단한 유서를 하나 만들어줬지. 군생활 부적응, 개인 신상 비관. 아주 깔끔하잖아. 하하.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창고를 가득 메웠다. 그 웃음소리 역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김지훈 일병의 유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그는 다시 유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거의 감겨있던 그녀의 눈이 힘겹게 떠졌다. 그런데 네까진 년이 감히 그 잿더미를 다시 파헤치려고 해? 이번 창고에서 뭘 찾았나? 그놈의 낡은 군복이라도 발견했어? 아니면 혹시 내가 놓친 거라도 있었나?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넌 그냥 운 나쁘게 내 심기를 건드린 거야. 식당에서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 수작을 부린 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그는 유리를 다시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유소희. 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질 거야. 보고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간첩 혐의를 받던 유소희, 조사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깔끔하지? 아무도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다. 아무도 널 기억하지 못할 거야. 김지훈 그 새끼처럼.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범죄, 자신의 계획, 모든 것을.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건 셈이었다. 잘 가라, 707. 그는 마지막으로 유리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툭 걷어찼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몸을 돌려 창고를 나갔다. 쾅! 다시 한번 육중한 쇠문이 닫혔다. 유리는 다시 완벽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동식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고통과 피로로 얼룩진 얼굴 위로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그녀는 성한 왼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작은 금속 카드를 가슴에 품었다. 아니, 마동식.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이제 온 세상이 듣게 될 거야. 타버린 오른손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성스러운 낙인이었다.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녀는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유리는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타버린 오른손의 고통은 이제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끔찍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했고 악마의 자백을 기록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녀는 성한 왼손으로 군화 위창에서 빼낸 은활 카드를 가슴에 품었다. 카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모든 임무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빠, 엄마.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보낸 이 침묵의 비명이 그분들에게 닿았을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심장부의 두 개의 다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뒤바꿀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동시각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최고 두뇌들이 모이는 곳.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한반도 전역의 위성 지도와 각종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윙! 낮은 기계음만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합참의장 유진 대장은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곳에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북쪽의 어느 쓸쓸한 전방부대에 홀로 있을 딸에게 향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메인 스크린 한가운데에 새빨간 경고창 하나가 떠올랐다. 코드, 실버문, 프라이어리티, 제로, 다이렉트 액세스 프로토콜 액티베이티드.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멈췄다. 제로 등급 우선순위, 합참의장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에나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비상 프로토콜이었다. 의장님, 통제실장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식별 불가의 암호화 신호가 모든 방화벽을 뚫고 의장님 개인 회선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발신 프로토콜은 은월입니다. 은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유진 대장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것은 아내가 딸에게 건네주었던 마지막 비상신호였다. 이것이 작동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딸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 의장님, 연결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재생한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이 방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켜라. 통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명령을 입력했다. 잠시 후 벙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뿐이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희미한 신음, 딸의 신음소리였다. 유진 대장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우두둑, 그의 손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동식의 목소리였다. 김지훈이라고 아나? 한 달 전에 자살한 그 멍청한 새끼 말이야. 마동식의 오만하고 잔인한 하백이 대한민국 군사 최고 지휘부를 침묵 속에 잠기게 했다. 그가 어떻게 김지훈 일병을 살해했는지, 어떻게 유서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리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그의 모든 범죄가 적나라하게 울려커졌다. 파일의 마지막, 유리를 향한 그의 사형 선고가 흘러나왔다. 아무도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다. 아무도 널 기억하지 못할 거야. 깔깍, 녹음 파일이 끝났다. 벙커 안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숨 막히는 침묵.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군대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악마의 독백을 들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유진 대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뿐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사례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심판하려는 신의 분노 그 자체였다. 마동식. 그가 나지막에 을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보다도 차가웠다. 그리고 램파트 사단.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통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 즉시 707 특임대대 켈베로스 팀을 전원 출격시킨다. 켈메로스.
707 안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대테러 임무가 아닌 인간 사냥에 특화된 극비부대였다. 그들의 이름이 합참의장의 입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장교들은 공포에 질렸다. 램파트 사단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상공에는 공격 헬기를 띄우고 모든 통신망을 차단해라. 그는 책상 위에 직통전화를 집어들었다. 작전명 주피터의 분노, 내 승인 코드다. 지금부터 램파트 사단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시적으로 삭제된다. 이 시간부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의 선포는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탁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이었다. 동시각 국방부 특별조사본부. 수많은 서류와 모니터로 가득 찬 방. 박지영 중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삐빅, 삐빅.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특수 보안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와 딸 사이에서만 약속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상신호.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악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남편인 유진 대장이 차가운 분노의 화신이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장 같은 냉혹함과 뼈를 깎는 듯한 사례뿐이었다. 그녀는 듣고 있던 펜을 꽉 쥐었다. 딱! 작은 파열음과 함께 단단한 펜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두 동강 나버렸다. 파일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부관을 불렀다.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특수임무대 전원 비상소집.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작전명 강철의 응징, 램파트 사단으로 진격한다. 목표는 사단장 이하 모든 장교 및 부사관의 현장 체포 및 신병 확보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도 좋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 직속 명령이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순간 그녀가 곧 법이고 그녀의 분노가 곧 명령이었다. 그리고 마동식 소령. 그자는 절대 죽이지 마라. 산채로 사지 멀쩡하게 내 앞에 끌고 와. 그놈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뼈 한 조각, 살 한 점까지 남김없이 치르게 해줄 테니.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그렇게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대한민국 군의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두 개의 칼날이 동시에 뽑혀들었다. 램파트 사단 상공과 지상. 그 시각 마동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따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밀러 회장에게서 받을 포상과 진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커졌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북소리였다. 뭐야? 그가 창가로 다가간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블랙호크 공격 헬기들. 그들은 마치 분노한 신의 사자들처럼 사단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서치라이트 불빛 수십 개가 칼날처럼 땅을 가르며 그의 집무실 창문을 정확히 비쳤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다. 치익, 치익. 헬기에서 검은색 로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로프를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전투복으로 무장한 그림자들이 지상으로 강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에는 707이라는 하얀색 글자가 선명했다. 동시에 콰, 하항!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사단의 정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장갑차가 무자비하게 철문을 들이받은 것이다. 그 뒤를 따라 헤드라이트를 번뜩이는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장갑차들이 강물처럼 사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모든 막사를 포위하고 보이는 모든 병력을 무장해제시키기 시작했다. 꼼짝마! 모두 무기 버려! 저항하면 사살한다! 헌병 특수임무대의 확성기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마동식은 창문에 붙어선 채 얼어붙어 버렸다. 그의 손에서 양주잔이 떨어져 와장창 하고 깨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전쟁이라도 났나? 아니, 저들은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지?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쾅! 문이 박살나며 검은 유령 같은 707 대원 2명이 총구를 겨눈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동식, 소경, 그들 중 하나의 목소리가 헬멧 아래에서 낮게 울렸다. 너희들 뭐야? 여긴 전방부대다. 니놈들 소속이 어디야? 대원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마동식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제거해야 할 목표물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합참의장 유진 대장님의 명령이다. 유진 대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마동식의 머릿속 모든 것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유리, 유소희, 유진, 설마. 그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작전명 주피터의 분노, 목표 마동식 소령, 신병 확보, 심판의 시간이었다. 분노의 폭풍이 마침내 램파트 사단을 집어삼켰다. 마동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두두두 귀를 찢는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악마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쾅! 쾅! 사단 곳곳에서 문이 부서지고 알 수 없는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았다. 자신의 왕국이 자신이 쌓아 올린 철권 통치의 성체가 검은 유령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하는 것을. 707과 헌병 특임대, 대한민국 군의 가장 날카로운 2개의 칼날이 왜 어째서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들고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밀러 회장? 그가 나를 버렸나? 아니면 군 내부의 다른 세력? 혼란과 공포가 그의 이성을 좀막아 들어갔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의 뇌리에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본능이 발악하듯 외쳤다. 살 길, 어떻게든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방법. 그의 짐승 같은 눈이 번뜩였다. 그래, 그년이 있었지. 보험, 마지막 인질, 그의 유일할 탈출구. 그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이 그의 부하들을 바닥에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아직 그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그들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3번 정비창고. 그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그곳으로. 쾅! 그는 창고의 쇠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일어나, 이년아!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갈라져 있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다. 유리는 그가 내팽개쳤던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마동식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잡아쳤다. 그리고는 반쯤 정신을 잃은 그녀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인형처럼 힘없이 그에게 끌려왔다. 크! 머리채가 뽑혀나가는 고통과 거친 움직임에 쓸린 상처의 아픔이 유리의 의식을 안개 속에서 강제로 끄집어냈다. 눈앞이 흐릿했다. 타는 듯한 오른손의 고통이 다시 한번 온몸을 지배했다. 상황은?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났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 마동식의 광기 어린 눈, 그의 손에 들린 권총. 그녀는 1초 만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덫이 발동했군.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척 몸의 모든 힘을 빼고 그에게 완전히 기댔다. 그녀의 축 늘어진 몸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짐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창고 입구로 향했다. 모두 멈춰! 멈추지 않으면 인연의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 마동식이 창고 밖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악을 썼다.
그의 등 뒤에는 유리가 방패처럼 붙들려 있었고 차가운 총구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겨눠져 있었다. 창고 앞을 포위하고 있던 707 대원들과 헌병들이 동시에 멈춰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헬멧 아래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마동식과 유리의 얼굴을 비쳤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빛이었다. 마동식은 눈을 찡그리며 외쳤다. 헬기 치워! 그리고 길을 열어! 당장 차량을 대기시켜! 그렇지 않으면 매 10초마다 인연의 몸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마!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였다. 이성을 잃고 발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이 가녀린 여자는 그의 소나기에 있었고 저 잘난 특수부대 놈들도 인질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유리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니년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하지만 괜찮아. 네가 나와 함께 갈 테니까. 내 지옥길의 동반자가 되어줘야겠어, 유소희.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소나기에 있는 것이 가녀린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치명적인 포식자라는 것을. 유리는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있었다. 너무나도 빠르고 불규칙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심장소리.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에너지로 바꾸었다. 타버린 오른손의 자결감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깨우고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기회는 단 한 번. 그녀의 눈이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빛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아주 가늘게 뜨여졌다.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 그의 호흡, 그의 무게중심, 총구를 준 그의 손목 각도,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도. 하나, 마동식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둘, 그가 숫자를 외치는 순간 유리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기절한 척 그의 팔 안에서 아래로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뭐야? 마동식은 당황했다. 갑자기 늘어난 무게에 그의 중심이 순간 앞으로 쏠렸다. 그녀를 고쳐잡기 위해 관자놀이에 겨누었던 총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찰나. 바로 그때였다. 유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와도 같았다. 첫 번째 동작, 무너져 내리는 척하던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왼쪽 팔꿈치가 강철 쐐기처럼 그의 갈비뼈를 아래에서 위로 후려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동식의 입에서 컥!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호흡이 끊기고 시야가 순간 하얗게 전멸했다. 두 번째 동작, 그의 소나기 힘이 약해진 0.1초의 순간, 유리의 성한 왼손이 번개처럼 그의 오른손을 덮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총이 아니라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우드득!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인간의 관절이 꺾일 수 없는 방향으로. 으아! 아! 마동식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땡그랑 차가운 금속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세 번째 동작,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무기를 놓친 마동식이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는 물 흐르듯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두 팔이 그의 굵은 목을 감았다. 성한 왼팔이 그의 목동맥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반대편에서는 지옥 같은 고통을 머금은 검게 타버린 그녀의 오른손이 날아와 왼팔의 이두근을 정확히 걸어 잠갔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컥! 마동식의 목에서 짐승의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버둥거렸다. 거대한 몸뚱이를 흔들며 그녀를 떼어내려 발악했다. 하지만 유리는 마치 그의 등에 뿌리 내린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체중은 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술은 완벽했다. 타버린 오른손에서 전해져 오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악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그의 목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공기가 부족했다. 거대한 몸뚱이가 힘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포위하고 있던 707 대원들은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신병 확보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보호 대상이 스스로 목표물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동식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지며 유리의 품에 안긴 채 의식을 잃었다. 정적이 흘렀다.
거친 헬리콥터 소음과 유리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그녀의 팔에 매달린 채 축 늘어진 마동식의 색색거리는 소리만이 창고 앞을 채웠다. 그때였다. 쓱. 포위하고 있던 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 명은 장대한 체구에 어깨에는 대한민국군의 정점임을 알리는 네 개의 별이 밤하늘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합참의장 유진 대장이었다.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와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에 못지 않았다. 특수전 사령관이자 국방부 특별조사본부장 박지영 중장이었다. 그들은 전투복이 아닌 모든 훈장이 빛나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것은 이 자리가 전장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임을 알리는 선포와도 같았다. 그들은 딸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은 딸의 팔에 매달려 의식을 잃은 벌레 마동식에게 먼저 가닿았다. 박지영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사단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다. 마동식 소령. 그녀는 축 늘어진 마동식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선고문이었다. 니놈은 방금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의 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다. 특수전 사령관의 딸. 그 말이 울려 퍼주는 순간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램파트 사단의 몇몇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일해었다. 이어서 유진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의 신이 내리는 신탁처럼 낮고 장엄하게 울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합참의장의 외동딸에게 네 더러운 손을 댔다. 합참의장의 외동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유리소위,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려 했던 그 가녀린 여장교의 정체. 그녀는 간첩도 평범한 장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나라 군부의 살아있는 심장 그 자체였다. 의식을 잃어가던 마동식의 귀에 그 두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들려왔다. 그의 뇌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영혼까지 부서져 내리는 절대적인 절망이었다. 그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었다. 잠자는 신들의 영린을 그것도 두 개나 동시에 건드린 것이었다.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은 마침내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 서려 있던 지휘관의 분노는 딸의 엉망이 된 모습과 검게 타버린 손을 보는 순간 부모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바뀌었다. 유리야. 유리는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았다. 그녀의 팔에서 마동식의 육중한 몸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녀의 몸이 쓰러지기 직전 아버지의 강하고 따뜻한 품이 그녀를 받아 안았다. 심판의 서막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램파트 사단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밤의 어둠 속에서 검은 유령 같던 707 대원들과 헌병트짐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사단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무장 해제된 채 연병장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망연자실함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한 필멸자들의 말로였다.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감히 고개를 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의식을 잃은 유리는 이미 가장 빠른 의무 후송 헬기에 실려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송된 후였다. 그녀의 곁에는 최고의 군의관들로 구성된 팀이 붙었다.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슬픔은 이제부터 시작될 피해 심판을 위한 가장 뜨거운 연료가 될 터였다. 마동식은 짐짝처럼 헬기에 실렸다. 그의 눈은 가려졌고 손발은 결박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귓가를 찢는 듯한 헬리콥터의 굉음 속에서 다가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상의 어느 부대가 아니었다.
헬기는 특수전 사령부 깊숙한 곳,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하 벙커의 헬리패드에 착륙했다. 끼익, 육중한 강철 셔터가 열리자 차갑고 건조한 지하 공기가 그를 맞았다. 그가 끌려 들어간 곳은 취조실이라기보다는 모든 희망을 박제해버린 무덤에 가까웠다. 사방은 이음새 하나 없는 차가운 금속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금속성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방 한가운데에는 텅 빈 강철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를 끌고 온 707 대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의자에 결박하고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철컥, 무거운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올감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무렵 문이 다시 소리 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유진 대장이나 박지영 중장이 아니었다. 말끔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의 한 소령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휘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데 특화된 전문가였다. 마동식 소령.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나는 김진우 소령이다. 지금부터 내 영혼을 조각내줄 사람이지. 마동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짰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니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당장 날 풀어주지 않으면. 김소령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마동식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누금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마동식 자신의 목소리였다. 김지훈이라고 아나? 한 달 전에 자살한 그 멍청한 새끼 말이야. 자신이 3번 창고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짓거렸던 모든 말들, 김지훈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유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유리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오만하고 잔인한 독백이 차가운 취조실 안을 가득 메웠다. 마동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김소령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작? 김소령이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듯한 말을 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이 음성 파일은 현재 국방부 서버와 합참 지휘통제실 서버에 동시에 백업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은 0.001%도 발견되지 않았지. 이건 니놈의 목소리, 니놈의 자백이다. 마동식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발신자는 누구였을까? 김소령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는 마동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잔인한 진실을 속삭였다. 네가 죽이려 했던 유리소위, 그녀가 직접 보낸 거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동식의 정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계집애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자신의 완벽한 덫이 사실은 그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강철문이 다시 소리 없이 열렸다. 이번에는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이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두 개의 거대한 빙산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마동식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다. 마동식은 그들을 보자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존재들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는 그저 군대 내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들의 전쟁에 하찮은 벌레 주제에 감히 끼어든 것이었다. 박지영 중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지막 기회다, 마동식.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마동식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니놈의 배후, 그 이름을 말해라. 그럼 니놈의 시체는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지. 그것은 회유가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마동식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살고 싶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발버둥 치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권혁수, 권혁수 의원입니다. 마침내 악마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 권혁수 의원이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밀러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군 내부의 정보를 빼돌리라고. 이번 일도 유리 소위가 연합의 끈앞풀일지도 모른다며 처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배후를. 그는 이제 더 이상 마동식이 아니었다. 그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비참하고 더러운 배신자일 뿐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개였습니다. 주인이 물라고 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그의 울부짖음이 취조실을 가득 메웠다. 유진 대장은 그 추한 모습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 이외의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박지영 중장이 김소령에게 고갯짓했다. 기록해.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마동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마동식, 넌 개가 맞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주인을 잘못 문 개는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에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리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살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다시는 그 더러운 주둥이로 아무것도 물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그것은 그녀가 딸을 대신해 내리는 가장 잔혹한 복수의 서약이었다. 마동식의 눈이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다. 그의 입에서 커헉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지옥을 보고 스스로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다.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몸을 돌려 취조실을 나섰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마동식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뱀. 여의도 국회의사당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튼 진짜 악마의 머리를 향해 그들의 칼날이 이제 막 겨눠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권혁수 의원이 어젯밤 군 방첩사령부에 의해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간첩죄,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거액의 불법 비자금 조성입니다. 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수십 개의 대포폰과 함께 군 내부 기밀 문서들이 다량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 모든 뉴스 채널에서 속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이 움직인 순간 그 어떤 방해나 외압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들의 분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덫 그 자체였다. 뉴스는 램파트 사단의 비극도 함께 전했다. 마동식 소령 이하 수십 명의 장교 및 부사관들이 전원 직위 해제 및 구속 수사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한 달 전 자살로 종결되었던 김지훈 일병의 사망 사건이 타살로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모든 진실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새벽의 빛과 함께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수도 통합병원 VIP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여명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유리는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밤새 이어진 응급처치와 수술로 그녀는 겨우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그녀의 오른쪽 손은 하얀 붕대로 두껍게 감싸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증오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의 훈장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끼익!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이 들어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두 사람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딸을 향한 시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유리야. 어머니 박 중장이 먼저 딸의 곁으로 다가와 붕대를 함지하는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유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괜찮으냐?
아버지 유 대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과 달리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수많은 전장을 지휘했던 그의 강인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유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혁수 의원은 체포되었습니다. 마동식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고요. 박 중장이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다. 램파트 사단은 해체 후 재편성될 것이다. 그리고 김지훈 일병의 명예는 회복될 거다. 그의 유가족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사죄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리의 눈에 조용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죽은 자의 억울한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유진 대장은 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네가 해냈다, 딸. 네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낸 거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과 함께 딸을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들어 보이려 애썼다. 이 상처가 그리고 김지훈 일병의 마지막 목소리가 저와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 마지막 외침을 들어주셨잖아요. 그 말에 박 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그 전에 어머니였다. 그녀는 딸의 붕대 감긴 손 위로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가져다 댔다. 병실 안에는 잠시 따뜻하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가족의 사랑이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강한 치유제가 되어주고 있었다. 얼마 후 유진 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푹 쉬거라.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유리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이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진 대장과 박지영 중장은 의아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권혁수와 마동식은 그저 꼬리에 불과합니다. 그들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이 숨어 있어요. 이 모든 부패와 비리의 중심에는 밀러 회장이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권혁수는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에 유진 대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딸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밀러는 보통 상대가 아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자다. 법의 그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교활한 뱀이지. 그래서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유리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당신이라면 제 뜻을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흘렀다. 박지영 중장은 딸과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딸이 누워있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밤새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은활 문양이 새겨진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너 혼자만의 마지막 외침이 아닐 게다. 그녀가 딸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은월은 어둠 속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동료들이 항상 함께할 거라는 약속의 증표이지. 유진 대장 역시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가가 미처 비추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를 베는 칼이 필요한 법이다. 그것이 설령 공식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암묵적인 승인이었다. 아니,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부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딸을 연약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날카롭고 믿음직한 동료이자 어둠 속에서 싸우는 외로운 늑대였다. 유리는 부모님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 안에서 은월 카드가 새벽의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진정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램파트 사단의 비극은 거대한 악의 뿌리를 향한 첫 번째 경고음에 불과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 속에서 또 다른 어둠을 베기 위한 한 자루의 칼이 조용히 그리고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 그리고 또한 은월이었다.